태양입니다.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불순물, 다양성, 그리고 각질 법칙. 물리학에서는 다양성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순물이라는 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순수한 건 왠지 좋은 느낌을 주고 불순하다는 거는 그 자체가 되게 나쁜 느낌이잖아요. 불순물이란 건 뭔가 모두가 똑같은데 어디 하나가 끼어들어가는 거죠. 불순물은 우리 가운데 우리랑 좀 다른 어떤 문화든 어떤 성향이든 뭔가를 가진 사람이 끼어있는 그런 거죠. 물리학에서는 이 불순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당연히 이제 원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만들어되어 있다는 게 우리 원자나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원자는 모두 118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원자들의 한 종류로 되어 있는 물질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것이 바로 불순하다, 순수하다를 말할 때 물리에서는 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물질을 두 종류로 나눠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생물과 무생물, 맞나요? 이건 전혀 물리적으로 올바른 방식이 아닌데 물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전지 특성이에요. 그래서 도체, 부도체로 나눠야 돼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생물은 별로 없어요. 우주에 생명이 넘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구 표면에 아주 조그만 영역이죠. 그 영역 밖에서는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생물이 먼저 있고 생물이 아닌 게 지금 무생물이잖아요. 이건 마치 어떻게 지금 이름을 붙인 거냐면 세상의 모든 동물을 코뿔소와 비코뿔소로 이름 붙인 거죠. 여기 비코뿔소 앉아계시고요. 밖에 나가면 비코뿔소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엔 이게 더 적절한 단어인데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부터 우선 그래서 제가 물 얘기를 먼저 할 거고 물에서의 불순물 다양성, 그 다음에 생물에서의 불순물 주로 다양성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가게 될 것 같아요. 생물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커피, 무슨 책상, 의자, 스피커, 스마트폰 이런 거 다 물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또 물리학자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이야기냐면은 지구를 벗어나거나 화성, 목성, 금성, 이 태양계로 나가면은 전혀 있을 리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보기에 물은 태양계만 다뤄도 태양계의 대부분의 물은 태양이에요. 태양계의 무생물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한 발짝 양보해서 그러면 지구죠. 네. 지구도 이건 껍데기밖에 안 보여서 그런데 지구의 대부분은 이런 원자로 되어 있어요. 사실 지구의 대부분은 흙이에요. 땅덩어리가 대부분이죠.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바닥의 50%가 산소예요. 산소 다음이 실리콘이죠. 우리말로 규소라 그러는데 두 개가 합치면 75%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이런 거죠. 가장 많은 게 실리콘하고 산소니까 땅바닥에 흙을 풀면 대부분 이겁니다.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그러는데 산화규소예요. 모래죠, 모래. 그 다음 많은 게 산화알루미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은 산화철, 녹슨 건데 색깔이 붉은색이죠, 이 가운데는. 이거 말고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한 금속이지만 별로 없어요. 구리, 주석, 아연 이런 건데요. 사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분해하기가 쉬워요. 온도를 많이 높이기는 힘드니까 인류의 역사, 문명의 역사를 봤을 때 아래서부터 이어졌을 거라는 얘기죠.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철기 문명이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절대로 건물을 지금처럼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100층짜리 건물이 언제 만들어질 수 있냐면 강철이 나온 다음이죠. 자, 이제부터 오늘의 주인공이 불순물이 나올 차례입니다. 순수한 철은 물렁물렁해가지고 단단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좋은 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엑스칼리버 같은 그런 칼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확히 모르고서 뭔가 넣어봤는데 단단해진 거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철에 탄소를 넣으면 탄소강이라고 해서 단단한 철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강철이라고 해요. 이게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100층짜리 건물과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불순물은 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합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불순물을 적절히 이용한 거죠. 두 개 이상의 금속들을 합친 건데요. 보시면 이 순수한 하나의 물질, 하나의 원자로만 되어 있는 것들은
특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금속들은 순수한 형태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섞여 있죠. 뿐만 아니라 불순물은 이 반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문적인 용어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순수 실리콘 기판에다가 적절한 양의 불순물을 넣었을 때 그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전기 특성을 갖는 반도체가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메모리도 만들고 여기 갖고 있는 스마트폰 전체가 다 이 기술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물 반도체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자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 소량의 불순물은 그 시스템의 특성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왼쪽과 같이 규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면은 우리가 저걸 유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른쪽 같이 착착착착착 저렇게 결정 구조가 잘 되는 결정인데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정과 유리는 내용물은 똑같아요. 6, 7가지 원자를 가지고 만든 거라 다 비슷합니다. 단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느냐는 거고, 당연히 유리가 수정보다 흔하잖아요. 그 이유는 오른쪽 같이 될 확률이 적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참 맞아야 돼요. 높은 온도부터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서 차곡차곡 구조가 만들어지는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수정에 약간의 불순물이 들어가면 오팔이라는 보석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오팔이란 보석은 여러분 유리에다가 물른 거예요. 저걸 비싼 돈 주고 사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재료는 유리랑 똑같아요. 유리에 물른 건데 아주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귀해 보이는 것 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소량의 불순물이 그 시스템 전체의 특성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실제 인간 사회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순물 같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꿉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회를 바꿔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그 시스템 전체를 단순한 암석에서 보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으로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작은 존재가 때로는 전체의 성격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암석들이 있고 이거 다 이런 외웠던 기억도 나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고요. 이것들의 원자들은 똑같아요. 단지 만들어질 때의 압력과 압력가 다르실 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나온답니다. 핵심은 자연은 그냥 다양합니다. 자연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물이었어요. 이제 생물로 갈 텐데, 생물로 가면 조금 더 인간에 가까워지니까 인간 얘기가 더 나올 텐데요.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진화의 얘기가 나와요.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건데, 생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화는 사실 그런 유지하려는 경향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다양성과 관련해서 원력급 제2법칙이라는 법칙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더 고상한 표현으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불러서 엔트로피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왜 다양성이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써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엔트로피의 공식입니다. 여기 W라는 게 보이잖아요. W가 그게 엔트로피입니다. 딴 건 다 무시하셔도 돼요.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 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라서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큐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눈을 감고 그냥 막 100번을 돌려요. 그리고 눈을 뜨면 색깔이 맞아있을 확률은 거의 없죠. 이걸 이제 고상하게 표현할게요.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니까 강변의 모든 색깔이 맞았을 때는 엔트로피가 경우의 수가 1이죠. 흐트러진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따라서 이런 큐브를 흐트러뜨릴 때 엔트로피는 언제나 증가하겠죠. 물에다가 커피를 넣었을 때 커피가 다 퍼지겠죠? 흔들어주면. 하지만 그 반대 과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를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로 갈 수가 없거든요. 질서가 잘 맞아있는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질서가 흐트러져요. 자연에서는 언제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생명체가 자신을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을 유지하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물리에서는 뭔가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이 깨끗해지려면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부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서 자신이 죽지 않도록
엔트로피를 낮추는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오는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인데 태양만 있으면 돼요. 이 멋있는 방식을 우리 같은 인간은 못하죠. 물론 여러분이 광합성 하실 때가 있는데 살만 타고 광합성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식물이 그래서 인간보다 더 많은 DNA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동물들은 식물이 기껏 만들어 놓은 저 유기물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살아가요.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이 이산화탄소를 식물은 태양 가지고 이걸 유기물을 만들어요. 이 유기물을 우리는 먹어서 호흡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는 들이마셔야 되죠. 놀랍게도 식물은 산소까지 내놔요. 산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의 주고받는 화학 반응이 지구상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고 이걸로 완벽한 제법칙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유지한다는 것은 영원히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은 아니에요. 엔트로피 증가를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씩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노화라고 불러요. 노화가 있다는 뜻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죽는다는 뜻이고 이거를 돌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자기 몸뚱이는 여러 제법칙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을 테니까 제2의 대체를 만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번식 혹은 이제 복제인데요. 이게 지금 복제를 하고 있는 과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DNA를 둘로 쪼개고 있는 거예요. DNA를 먼저 쪼개서 유전자를 다시 그걸 두 배로 만들죠. 그리고 세포가 하나씩 나눠가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복제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복제를 할 때 DNA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카피 페이스트 하다가 실수를 하게 돼요. 정보 10만 개를 카피하다가 하나 정도를 실수하는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오류 없이 이 정도면. 하지만 10만 개당 하나씩 실수하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실수한 거를 다시 고쳐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걸 하고 나면 10억 개당 여전히 하나씩 실수를 하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걸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유전자 한 개, 그러니까 저 염기 한 개를 레고 블록이라고 해요. 실제 4종류의 염기가 있거든요. 4개의 레고를 하나씩 실수 없이 늘어나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런데 유전체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요 만약에 레고 블록은 길이가 1cm거든요. 1cm니까 10억 개마다 하나씩 틀린다는 얘기는 1cm 레고 블록을 10억 개 늘어 세울 때, 즉 10,000km의 길이에 레고 블록을 1cm짜리 하나씩 쫙 넣는 건데 10,000km쯤 했을 때 하나 정도 실수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10,000km가 어느 정도 되는 거리냐면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직선거리로 여러분이 레고 블록 하나씩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부터 뉴욕까지. 그렇게 할 때 하나도 실수 안 하다가 뉴욕쯤 갔을 때 비로소 하나 실수하는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로 실수를 해야 여러분이 안 죽는 겁니다. 이 실수가 누적됐을 때 세포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세포를 암세포라고 해요. 확률은 적지만 일어나죠. 어쨌든 10억 개당 하나라도 변이가 일어나요. 변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지만 사실은 변이가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최초의 세포로부터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진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 작은 변이지만 그 변이가 누적되어서 결국은 단세포 생물이 인간까지 온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죠, 사실. 10억 개당 하나의 실수를 하는 변이지만 저 누적이 결국 엔트로피 증가를 막아내지 못하고 조금씩 변이한 것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죠. 결론이 뭐냐면은 다양성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다양성을 전제로 해놓고 어떻게 다양성과 마주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지 과학자가 볼 때 다양성은 무생물이고 생명이고 다 똑같이 벌어지는 그냥 필연입니다. 혹시 이 워킹데드라는 시리즈를 보신 분은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좀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좀비 드라마가 아니더라고요. 좀비는 단지 이 사회를 무력화시켜서
인간을 문명 이전으로 보내기 위한 장치일 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사회과학 실험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정치 체제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아주 흥미로워요. 식량이 없고 다들 그 상대방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정말 무서운 세상에 오는 거죠. 침팬지도 한 50마리 정도가 모여서 집단을 이룹니다. 여기도 고도의 정치를 하잖아요. 이들도 바이파스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들도 역시 사람 집단 이상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길에서 다른 침팬지를 만나면 때려 죽이거나 암컷들을 다 뺏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처음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점점점 사회의 집단의 규모를 키워갑니다. 이게 모여서 처음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왜 옆 사람 안 죽이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란 뭘까? 어떻게 이 사람 믿어요? 뒤에서 내 뒤통수 때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걸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활하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을 믿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이 존재하지 않는 상상이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개념이에요. 법률, 도덕 이런 게 다 존재하지 않는 상상, 민족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신에 대한 거였을 거예요. 우리 신이라는 걸 상정함으로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앞에서 바지를 입고 있어야 되고 위에 이 옷을 입고 있고 더우면은 이건 가능한데 이거 벗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 깨면 안 돼요. 깨볼까?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침팬지와 달라지기 시작한 거는 상상의 체계를 만들므로써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인정하고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문명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거는 많은 걸 예포하고 있어요. 집단이 커지기 시작하면 다른 집단과 만났을 때 말도 안 통하거나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신을 믿거나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죽이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게 문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드라마였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는데 저도 이거 굉장히 너무 재밌게 봐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 본방사수를 안 하는데요. 이건 본방사수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비슷한 장애가 있었어요. 그걸 천재였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릴 때 이제 그 말을 되게 심하게 더듬고 그 다음에 상대방 눈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낯을 많이 심하게 가려서 자폐가 이제 검사도 받고 있었는데 모든 말을 더듬는 건 아니고요. 더듬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는 알거든요. 어떤 단어들을. 그럼 얘기하다가 그 단어가 나올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단어를 딴 단어로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 단어가 나오기 한 몇 문장 전에 막 생각을 하는데 그럼 눈이 막 돌아가는 저는 보면서 어린 시절이 막 생각나가지고 막 눈물이 났는데 근데 그랬던 김상욱이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막 강연을 하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조금만 배려를 하면 엄청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저를 사람들이 배척하고 차별했다면 거의 무너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김상우 없을지 모르죠. 이런 장애가 있을 때 저 장애인들을 모조리 없애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죠. 히틀러가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닙니다. 독일 게르만 민족 가운데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뛰어난 게르만 유전자 풀에서 이걸 타락시키는 작은 불순물 같은 거죠. 그래서 장애로 판정이 되면은 약물이나 가스로 죽였는데 30만 명 정도를 죽였어요. 다양성을 없애는 거죠. 그 민족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를 정해놓고 키가 얼마 이상, 머리의 크기가 얼마, 눈 사이의 거리가 얼마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면 그거는 스탠다드가 아니고 제거해야 되는 유전자, 우리 유전자들의 불순물들이 있던 거죠. 그것이 역사에서 끔찍한 대박을 가져온 적이 있었고요. 이런 책도 있죠. 히틀러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독일을 떠난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물리학자들도 수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가요. 그들이 만든 무기가 어떻다는지요.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당장은 자신들이 원하는 순수성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주는 그 중요한 그 선물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 사회에는 뛰어난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사회를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지역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유는 네덜란드란 나라가 뛰어난 사람들을 배출하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렇겠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일덕이다 보니 학교를 해보신 분들은 다양한 조합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강하다는 걸 알아요. 한 종류의 유닛만 뽑았다가는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유닛들이 특성이 있어요. 어떤 유닛들은 공중전투를 잘하는 유닛이 있고 어떤 유닛은 그 방어는 잘하지만 공격할 때는 굉장히 약한 유닛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적절히 잘 배합해서 전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게임이 그런 게 아니라 게임이 실제 상황을 모사해서 만든 거죠. 실제 상황에서는 전차, 이게 지금 T-34라는 소련의 전차예요. 2차 세계대전을 소련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차인데 이런 전차가 아무리 활개치고 다녀도 대전차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차를 부시는데 특화된 포입니다. 8mm포인데요, 독일에.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멀리 전차가 있어도 그냥 박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88mm포만 수십만 대 준비하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포는 되게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든데 사람들이 무장도 안 하잖아요. 그냥 여기 보병 부대 집어넣으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병 부대들은 후방에서 잘 보호를 받아야 되지 이런 보병들이 투입되는 순간 끝장이죠. 하지만 보병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병들은 길을 가다가 이런 탱크 부대 만나면 끝장이죠.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다양성이 있는 그런 군대 집단이 굉장히 강한 집단인 거죠. 여러 병과가 고르게 다 잘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다양한 것은 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이 살아남습니다. 이거를 수많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사실 다양한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퓨전이거든요. 다양성이 퓨전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정유분포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들의 키가 몽땅다 172가 될 수 없어요. 172가 평균이라면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유분포가 언제나 만들어져요. 회사에서 하위 10%를 잘라내면 전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하위 10%가 생기죠. 언제나 우리 집단 안에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분포를 만약에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쪽을 다 잘라버리고 이 가운데만 남기는 순간 삶이 끝장이 납니다. 챗 GPT 가지고 이 비유를 또 해보자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챗 GPT가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이 양쪽 끝에 있는 겁니다. 확률로 하는 거거든요. 확률을 쓴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평균을 쓴다는 거예요. 챗 GPT가 우리한테 주는 대답들은 주로 이 중앙에 있는 것들에 대답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챗 GPT가 어떤 글을 쓸 수 없냐면은 가장 뛰어난 평론가들이 쓰는 그런 글들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신영철 선생님의 그런 평론을 쓸 수는 없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쓰는 평론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능력은 평균을 쓰는 능력이 아니라 평균 바깥의 거를 쓰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양한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사실 수많은 다양성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성소수자도 있고 인종 문제도 인종 문제는 적지만 인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장애인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그 다양성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다 장애인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과 같이 100년, 120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 결국은 장애인이 될 거예요. 어딘가 문제를 갖고 살게 될 겁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 장애인이 될 겁니다. 높은 확률로. 여러분 친구 가운데 누군가 장애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문제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나의 이득이 되니까 움직이자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문명사회가 해온 일이다. 저도 오늘 당장 집에 가다 사고를 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양성은 의학자가 보기에 필요합니다. 일질 세계도 얼마 안 되는 원자로 수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생명의 세계도 다양성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지구의 장대한 진화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것이 강합니다. 다양한 것이 강하고 다양한 것이 살아남죠. 끝으로 바로 문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문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특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의진 선생님이 쓴 이상한 정상의 가족이죠. 그 책이 제일 잘 다루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옛날의 정상 가족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고 그 안에 아이가 있는 이런 그 가족을 정상 가족이라고 불렀지만 점점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인구가 진짜 문제라면, 인구가 저렇게 진짜 문제라면 오히려 정상 가족의 범주를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다 동등하고 소중하고 그 우리의 새로운 인구에 편입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똑같은 조건에 있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 인구 문제가 지금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독일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그 출생신고할 때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아이가 나왔을 때 아버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런 거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가족에 대한 우리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당장의 인구 문제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그 새로 나온 제 책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한 책이거든요. 신문사의 기자가 물리제국주의자의 아름다운 변신인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무슨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이 되기 전에 계약직 연구원 생활을 하는 걸 포스닥이라고 해요. 그 시기까지 저는 물리제국주의자였어요. 세상 모든 것은 물리학을 통달하면 자동으로 다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물리야말로 완벽한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학문이라서 이 귀중한 시간을 물리를 다 공부해야지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할 시간은 없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물리를 꿰뚫는 날 다른 거는 자동으로 그냥 알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두 번째는 아예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다른 연구 이외에 다른 거를 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때도 막 꿈에도 내가 연구하는 꿈꾸되니까 그걸 꿈을 정도니까 그랬는데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겠어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거를 잘 정리한 게 그 책이에요. 왜 물리학도 안 되는지를 깨달았고 그걸 쓴 거거든요. 아무리 DNA 구조를 보거나 아무리 뭐 단백질을 봐도 오늘 김상욱이 배가 아플지 기분이 나쁠지 알 수 없어요. 그 분자나 세포 수준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이 있는 거고 우리가 별개로 그래서 심리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의학이 있는 거고 사회학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던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결국 세상에 있는 학문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취미에 따라 다른 종류의 상방식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 취미와 취미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연결고리를 잘 조여줄 때 우리가 소통이나 융합이나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따로따로 공부하고 연결고리를 조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통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책 보세요, 책. 어려운 질문.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답을 딱 쉽게 드릴 수 있을 만큼 공력이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기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말하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다 생각하시잖아요. 자기 이익이 걸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이제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문명은 다양성을 인정한 거라고 했지만 문명의 산단계가 올라가려면 민주주의에 지금 현대 사회가 갈수록 그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원래 민주주의는 제 생각에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절로 가면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최소한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만 그 생각이 모여서 다수의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괜찮은데 이익이 걸리지 않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정을 못 내려요. 소수자 문제? 나는 소수자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할 수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우리가 그걸 체크할 텐데 평소에 아무런 생각을 안 해. 내가 수업자 아니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내린 다수의 결정이 얼마나 결정이 될까요? 그래서 사실 그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없어요.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한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있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하기 쉽진 않죠. 계산하는 것이 괴롭고 하지만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멈추면 민주주의를 끝장이 난다고 생각해요. 점점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시작인 것 같아요. 두려워요, 사실. 민주주의 그림까지 펴지고 있는 것 같아요.